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푸집 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푸집이 무엇인가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죠. 그래서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 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의 총칭이다. 어떻게 보면 형태를 잡아주는 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싶다, 그죠? 그럼 일단은 거푸집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타설해서 다지고 양생하죠. 그대로 굳을 때까지, 그죠? 양생시키고 난 다음에 외부의 거푸집을 떼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 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을 토탈하여 총칭해서 거푸집이다라고 합니다. 자, 거푸집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거푸집 널이 있고요. 이것을 정확한 위치로 유지하기 위한 동바리, 기둥 역할을 하는 지지대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벽체, 거푸집 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푸집 널과 동바리를 총칭해서 우리가 거푸집이다라고 합니다. 거푸집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에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푸집 공사의 개선과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리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거푸집을 시공하는 목적을 보겠습니다. 거푸집이 콘크리트 구조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가 응결하기까지, 굳어질 때까지 형상 치수를 확보해 줍니다. 자, 이러한 상자 모양의 거푸집이 없이 굳기 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반죽한다고 그대로 있지 않겠죠? 형상이 다 엉망되겠죠? 이렇게 굳어질 때까지 형상이나 치수를 확보해 주고요. 콘크리트 수와 반응,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열이 발생되면서 굳어지죠. 이렇게 수화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걸 보조해 줍니다. 콘크리트에 그죠? 수분이 다 누출되어 버린다면 수화 반응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푸집은 수분 누출을 방지해서 수화 반응이 원활하게 되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요. 철근에서는 피복 두께를 확보해주는 역할도 하고, 양생, 그죠?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강도가 생길 때까지 양생하는 동안의 외기 영향, 바람이나 비나 외기의 영향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푸집 동바리. 동바리는 기둥이다 보시면 되고요. 거푸집 동바리를 설계할 때 필요한 하중이 되겠습니다. 연지 하중은 수직 방향의 수직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 하중이 있고요. 작업할 때 하중이 있고, 적설, 눈이 내려도 거푸집에 눈이 이렇게 쌓이면 세로로 작용하겠죠. 이게 바로 연지, 수직 방향 하중입니다. 고정 하중은 콘크리트 무게, 그죠? 콘크리트 자체, 여기에 거푸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 거푸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콘크리트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죠, 그죠? 그리고 거푸집 무게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무시 가능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자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작업 하중이라는 건 이 위에 작업 사람도 올라가죠. 장비도 올라가죠. 그래서 작업원, 장비 하중, 시공 하중, 충격 하중 등이 있겠습니다. 충격 하중이라는 건 우리가 장비로 쿵쿵 찍거나 할 때 가해지는 하중이죠. 콘크리트에서 츠갑이라는 건 거푸집 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으니까 굳기 전에 콘크리트는 시멘트 반죽처럼 흘러가려고 벽을 밀죠. 그죠? 요 압력이 바로 츠갑인데요. 이거는 수직이 아니라 어떠하죠? 수평으로 작용하죠. 벽을 수평으로 미는 수평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풍하중, 수평하중 등을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거푸집의 부속 자재 보겠습니다. 긴결재 또는 긴장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긴결한다, 긴장한다라는 거 묶어둔다는 뜻이죠. 콘크리트에 측압을 부담하여 거푸집 너울이 벌어지거나 우그러들지 않도록. 측압을 부담한다는 거, 콘크리트가 자꾸 거푸집 너울을 밀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거나 우그러들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벌어지지 않도록 측압을 부담해서 거푸집의 정확한 위치와 치수를 유지하는 게 긴결재, 긴장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확한 위치에 어떠한다? 긴결시킨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긴결시키니까 정확하게 위치 잡아주는 게 뭐다? 긴결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결재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폼 타이가 있고요. 플랫 타이가 있고 철선, 컬럼 밴드, 와이어 로프 등이 사용됩니다. 와이어 로프나 턴버클. 그죠? 그래서 컬럼 밴드는 기둥 거푸집에서 고정하고 측압 버팀용으로 사용되는 게 기둥 거푸집에서 긴결재가 컬럼 밴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격리재는 격리시킨다. 그죠? 격리재는 세퍼레이터 영어로도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죠? 간격 일정하게 격리. 그죠? 그래서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건 격리재이고, 아까처럼 정확한 위치에는 긴결시킨다. 정확한 위치 긴결재가 됩니다. 박리재는 박리시킨다는 건 뜯어내는 거잖아요.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켜서 거푸집 널의 탈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칠하는 약재, 도포하는 거푸집 도포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탈형, 거푸집을 떼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박리재가 되겠습니다. 자, 거푸집 박리재 시공시 유의사항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거푸집에 도포된 박리재가 철근에 묻으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저하되므로 철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박리재의 도포 전에 거푸집 면을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색조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 후에 사용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온도나 탈형 시간을 준수한 게 좋다. 그죠? 요거는 참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간격재가 있고요. 스페이서죠. 그죠? 근데 앞에서 격리재는 뭐였습니까? 격리재는 세퍼레이터다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 주의해야 합니다. 격리재는 거푸집끼리의 간격을 일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건 격리재. 똑같은 것끼리 격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간격재죠. 요건 뭐와 뭐 사이죠?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합니다. 철근 거푸집 간격이고 거푸집끼리는 똑같은 건 싫어하니까 밀어내는 격리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간격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임재인데요. 고임재는 수평철근의 위치나 수평철근과 거푸집 간에 수평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평철근 아래에 끼워주는 걸 고임재다. 그죠? 그래서 일정하게 수평철근하고 밑에 거푸집 사이에 끼워서 일정 간격 유지하는 걸 고임재라고 합니다. 수평철근과 거푸집 널판과 간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철근에 대한 단원 예상 문제 풀 때 철근 고임재 간격재 배치 표준 나왔었거든요. 다 암기할 필요 역시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나온 부분만 기억해도 되니까요. 자, 일단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부분에서 이제 거푸집의 종류 및 특징인데요. 굵직하게 재료에 의한 종류 볼게요. 강으로 된 강재 거푸집이 있고 철재 거푸집이 있다. 그죠? 자, 강이나 철로 되다 보니까요. 무겁죠. 그리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이나 철은 매끈하죠. 너무 매끈해요. 그래서 매끈하고 강도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거푸집 표면에 콘크리트를 바르면 잘 부착되지 않고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플라스터,
또는 타일 붙임 등의 마감을 할 경우에는 평활한 철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착감도 좋아야 됩니다. 너무 평활하다 보니까 마감이 붙지 않고 떨어지는 부착력이 적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제가 아닌 강이나 철이 아닌 알루미늄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프레임 패널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경량화. 철이나 강제 너무 무겁죠? 가볍게 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유로폼보다 가볍고 강성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패널과 패널 간 연결 부위의 품질이 우수하다. 다시 말하면 시공 정밀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고요. 기존 재래식 공법과 비교하여 건축 폐기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전용이 가능하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단점이다, 그죠? 해체할 때 강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는 게 알루미늄 거푸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재를 이용한 목재 거푸집은 요즘은 좀 잘 사용이 덜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거푸집인데요. 시스템화되었다라는 건, 일체화 시켰는 거죠. 그리고 유닛화 시킨 건데요. 거푸집 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을 일체화, 유닛화, 대형화 시킨 거푸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 하면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조립만 딱딱해서 쓸 수 있게 된 일체화된 거푸집을 시스템 거푸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벽체 전용은 갱폼이 있고 오토클라이밍 폼이 있고요. 바닥판 전용 거푸집은 테이블 폼이 있고 벽체 바닥판용은 터널 폼. 연속 거푸집에는 슬라이딩 폼, 슬립 폼, 트래블링 폼이 있는데 요거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특징을 모르고 외우려면 암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각각의 거푸집의 특징을 다 공부하고 다시 기억하면 좀 수월하게 기억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폼이 있는데요. 요거는 합판하고 특수 경량 강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강으로만 하니까 너무 무거웠죠. 그래서 일부 합판과 특수 경량 강으로 제작된 거푸집을 유로폼이다라고 하고요. 용도를 표준화, 모듈화로 자재 관리가 간편하고 어떠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도 설치 해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유로폼이 되겠습니다. 합판과 특수 경량 강으로 제작되었고 설치 해체가 용이하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폼 타이 거푸집이에요. 벽체 양면에 거푸집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 면에만 거푸집 판을 설치하고 폼 타이, 그죠? 이거 다시 말하면 긴결재. 그러니까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는 긴결재가 없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는 공법인데요. 긴결재 폼 타이 없이 콘크리트 측압 지지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는가 하면 지하 합벽 거푸집에서 측압에 대비하여 합벽 지지대, 버팀대인데요. 삼각형으로 일체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지지대, 버팀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긴결재, 폼 타이는 없고 합벽 지지대, 버팀대를 이용해서 측압, 미는 힘이 있죠. 이 측압을 버팀대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게 무폼 타이 거푸집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빔이 있는데요. 이것도 잘 나오진 않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래브 부분에 수직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요. 동바리는 지지 기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푸집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 상부 이렇게 천정이다 보시면요. 요거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바리가 이렇게 서줘야 되죠. 이렇게 동바리가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동바리가 없고 슬래브 하부에 가설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래브가 이렇게 있다면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줘야지 이게 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슬래브가 나중에는 힘이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힘을 고려해서 밑에 이렇게 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발이는 설치하지 않고 슬래브죠. 이 부분이 슬래브라면 슬래브 하부에 힘이 생길 만하게 이렇게 가설보를 설치해서 거푸집 동발이를 설치한 거푸집 동발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빔이죠. 보호로 구성된 거푸집 동발이를 보호빔이다라고 합니다. 자, 스팬의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스팬이라는 건 기둥에서 기둥 간 간격. 그래서 이렇게 기둥하고 기둥의 요 사이 간격을 말하는데 이렇게 밑에 보가 있다 보니까 스팬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층고가 높고 큰 스팬에 유리합니다. 무폼 타입 거푸집이고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푸집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보다는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거푸집 공법에 거푸집의 종류별 특징이 시험에는 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딩 폼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한 다음에 미끄러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푸집 시공 이음이 없이 거푸집을 요크로 연속적으로 끌어올려요. 쫙 미끄러지는 것처럼 쫙 끌어올리면서 연속적으로 단면 형상에 시공하는데요. 단면 형상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공법으로 사일로는 굴뚝 같은 곳입니다. 흔히 우리가 굴뚝이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푸집을 여기에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걸 그대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설했죠? 그럼 또 이걸 그대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푸집을 요크로 연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공하는데요. 단면 형상에 똑같아요. 끌어올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슬라이딩 폼은 단면 형상의 변화가 없어야 가능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사일로 같은 굴뚝 공사에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돌출물이 없는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슬라이딩 폼이 되겠습니다. 내외부 비계 발판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비계 발판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1일 5에서 10m 정도 수직 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타설과 마감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공정이 단순하고 공기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물 형태에 따른 사용 제약이 있죠. 구조물이 외부에 돌출된 게 없어야 되고 연속적인 구조물이어야 된다는 사용 제약이 있고요. 돌출물이 없는 건축물에만 가능하지요. 형상이나 치수가 정확하며 시공 오차가 적어요. 왜냐면 굴뚝도 그렇잖아요. 연속적이다 보니까 오차 없이 그대로 타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 치수가 정확하고 시공 오차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 경비 절감되겠죠. 공기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기타, 설치하고 해치할, 이런, 시간도 단축되고, 인력 단축되어서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요. 슬라이딩 폼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게 거푸집이죠. 여기 이제 시공 끝났으면 요거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시공이 끝나면 또 들어 올려요.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돌출되지 않은 데만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밑에 창고에 슬립폼이 있습니다. 슬립폼은 활동식 거푸집, 슬라이딩 폼의 일종인데요. 요거는 거푸집을 상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으로 타설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슬라이딩 폼하고 똑같은데 돌출물이 있는 건축물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슬립폼이다. 그죠? 그래서 돌출물이 없는 곳에는 슬라이딩 폼이 되고 연속적으로 시공하되 돌출물이 있을 때는 슬립폼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슬립폼을 볼게요. 여기 이렇게 넓은데 위에 좁은 것도 시공 가능해요.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거나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슬립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폼이 되겠습니다. 갱폼은 잘 나오는데요. 외부 벽체 거푸집과 작업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벽체하고 발판이 붙어 있는 게, 작업 발판이 붙어 있는 게 갱폼인데요. 우리가 갱이라고 하죠. 그죠? 조금 갱 집단이다 하잖아요. 그죠? 갱들은 발로 차면 갱이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쉬웠어요. 그래서 갱폼은 외부 벽체하고
발판이 붙어 있는 게 갱폼이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잘 차는 사람 갱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작업 발판용 케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게 갱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인데요. 대형화 패널 자체에 버팀대, 작업대를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입니다. 거푸집 판과 보강재가 일체로 된 기본 패널로 두꺼운 벽체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기법이 되고요. 공사 초기에는 제작 기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외부 벽체에 발판용 케이지를 부착해야 되니까 공사 초기는 제작 기간이 길고 투자비가 큰 편입니다. 근데 전용하는 횟수가 3, 40회, 그죠? 전용 횟수가 많고요. 수직, 수평, 분할 타설 공법을 활용하여 전용도를 높였고, 조립이나 분해 없이, 설치, 탄력, 설치하고 벗겨내는 탄력만 함에 따라서 인력 절감이 가능합니다. 상하부 동일 단면의 벽식 구조인 아파트 건축물에 적용 효과가 좋습니다. 설치와 탄력을 위하여 타워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 같은 양중 장비가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설치하고 탄력하려니까 양중 장비 필요하고요. 콘크리트 이음 부위 감소죠. 이음 부위가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마감이 단순해지고 비용 절감됩니다. 제작 장소, 해체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갱폼은요, 특징이 외부 벽체 거푸집에 발로 잘 차는 사람, 갱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작업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했고, 자, 그래서 두꺼운 벽체 구축하기에 좋고, 초기에는 제작 기간이 길고 투자비가 큽니다. 하지만 전용하는 횟수가 3, 40회 정도로 경제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설치, 탄력하기 위하여 양중 장비 필요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밍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오르다. 그죠? 등산하다, 오르다, 뭐, 이런 게 클라이밍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밍 폼은 벽체용 거푸집인데요. 거푸집의 비계틀을 일체로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계가 뭐냐면요. 아파트 높이 지을 때 비계를 올라가야 건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계에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비계로 오른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클라이밍 폼은 비계를 일체화시킨 거다. 그래서 벽체용 거푸집인데 비계틀을 일체로 제작한 게 클라이밍 폼이다 정도 기억합니다. 터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터널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거는 벽이죠. 요거는 바닥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일체화한 게 터널 폼이 됩니다. 한 구획 전체의 벽과 바닥을 기역자나 디귿자, 그죠? 요렇게 하면 디귿자 되잖아요. 그죠? 형으로 짜서 이동시키는 형태입니다. 벽체, 슬라브 바닥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하여 한 번에 설치, 해체할 수 있는 거푸집이 되고요. 거푸집 전용 횟수는 약 40회 정도 되고, 자, 벽과 바닥을 일체화시켰으니까 노무 절감, 공기 단축 가능합니다. 터널 폼의 종류에는 트윈셀이 있고요. 모노셀 같은 게 터널 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하고 바닥을 일체화시킨 게 뭐다? 터널 폼이다 정도, 그죠? 트윈쉘, 모노쉘이 종류가 된다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클라이밍 폼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계가 붙어 있어요. 벽에 비계가 일체화된 거푸집, 이게 바로 비계로 오른다, 클라이밍 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밍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폼이죠, 그죠? 여기서 보이다시피 터널이잖아요. 터널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죠? 요렇게 벽과 바닥이 일체화된 거푸집이 터널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래블링 폼이죠. 트래블링은 이동하다, 여행하다, 그죠?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하는 거푸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요. 수평 활동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전체를 그대로 떼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트래블링 폼은 수평 활동 거푸집, 이동하는 거푸집 기억하시고요. 워플 폼이 있죠. 우리가 빵에서도요, 와플이라는 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상자 모양으로, 그죠? 그래서 두 개 방향이죠. 무량판 시공 시에
두 방향으로 된 상자형 기성제 거푸집을 워플 폼이다라고 합니다. 우량판이라는 건 보가 없는 거푸집이에요. 보가 없어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한 게 워플 폼인데요. 밑에서 그림 보이시죠? 그죠? 와플 모양으로, 빵의 와플 모양으로 두 개 방향에 이렇게 설치된 게 워플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잉 폼인데요. 플라잉 하면 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날아가는 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까 트래블링은 이동하는데 수평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날아갈 때는 수평, 수직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플라잉 폼은 테이블 폼이다라고도 합니다. 거푸집, 장선, 멍의 지주를 일치화하여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바닥 전용의 대형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플라잉 폼은 테이블 폼. 왜냐하면 바닥이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평,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플라잉 폼 또는 테이블 폼이 되겠습니다. 트래블링 폼은요, 이렇게 돼서 들고 그대로 거푸집 자체를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트래블링 폼 활동 거푸집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탈라스 폼이 있습니다. 주로 이음이 필요한 지중보 등에서 특수 리브라스와 목재 프레임을 부속 철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거푸집 해체 작업이 필요 없는 공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수 리브라스와 목재 프레임을 부속 철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푸집 해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메탈라스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제 거푸집인데요. 이거는 콘크리트 타설 직후에 불필요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붙이는 표면제를 뜻해요. 섬유제를 붙여서 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 그죠?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불필요한 물을 제거하기 위해 거푸집에 붙여서 사용하는 표면제가 되겠습니다. 섬유제 거푸집의 효과인데요. 콘크리트 경화하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물을 제거해서 필요 없는 물을 뜻하죠. 그죠? 콘크리트 표면 강도를 향상시키고 중성화를 지연시키고 염분 침투성 저감, 내구성을 향상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물 곰팡이를 방지하는 게 섬유제 거푸집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푸집 공사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거푸집 공사는 대형 패널 위주의 거푸집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조립하고 해체하고가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요. 표준화, 그죠? 설치 단순화를 위한 유닛화, 표준화되어 가고 있고요. 튼튼한 강제화 또는 강제지만 가급적 경량화 시킵니다. 튼튼하게 하면서 경량화한다, 그죠? 부재 고강도와 경량화 시키고요. 높은 전용 횟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화, 표준화, 고강도와 경량화가 더 좋겠다, 그죠? 높은 전용 횟수가 거푸집 공사가 발전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푸집의 츠갑. 츠갑이라는 건 굳기 전에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을 미는 수평 하중이다 그랬죠? 자, 이 츠갑이 너무 클 때는 거푸집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일정 기간 존치하고 난 다음 해체, 탈영시켜야 된다, 그죠? 자,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츠갑입니다. 어떨 경우에 츠갑이 커지나 볼게요. 거푸집 부재 단면이 클수록 츠갑 커집니다. 거푸집 수밀성이 클수록 츠갑이 커집니다.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츠갑이 커집니다. 거푸집 표면이 평활할수록 츠갑이 크고요. 시공 연도가 좋을수록 츠갑이 크고 철골이나 철근 양은 적을수록 츠갑이 크죠. 외기 온도도 낮을수록 츠갑이 큽니다. 타설 속도는 빠를수록 츠갑이 크게 되고요. 다짐이 좋을수록 츠갑이 크고 슬럼프 클수록 츠갑이 크고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츠갑이 크고 응결 시간이 느린 시멘트, 빨리 굳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죠. 츠갑이 커집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츠갑이 크다. 근데 이 습도 부분은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어떤 교재는 습도가 높을수록 크다라고 나오는 교재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습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시멘트가 많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습도가 높아야 건조가 빨리 안 되니까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다른 아마 건축기나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건축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산업안전 왜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있는데요. 기출에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보는지에 따라 높을수록 크다도 맞고 낮을수록 크다도 맞는데 산업안전에서는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가 맞다라고 출제되고 있어요. 필기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생각하면 할수록 많이 혼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클수록, 좋을수록, 높을수록 크다입니다. 적을수록 크다 세 가지죠. 뭐다?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크다. 철골, 철근 양이 적을수록 측압이 어떠하다. 적을수록 측압은 어떠하다. 크다. 그죠? 그래서 생각할 때요. 작은 거 세 가지. 그죠? 외기 온도 낮을수록, 습도 낮을수록, 철골, 철근 양이 적을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나머지는 어떠할수록 높을수록 크다, 클수록 크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혼돈이 덜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존치 및 해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존치 기간, 존치한다는 건 일정 기간 동안 거푸집을 탈형,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존치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인데요.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빨리 굳어지는 게 있고 서서히 굳는 게 있죠. 시멘트 종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거푸집 존치해야 되니까 콘크리트 압축 강도. 구조물의 부위에 따라 중요한 힘을 받는 구조물은 압축 강도 커야 되고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압축 강도 낮아도 되죠. 이렇게 구조물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온에 따라서도 기온이 높을 땐 빨리 굳어지고 늦을 땐 낮을 땐 좀 굳어지는 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존치 기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푸집 존치 기간 결정하는 건 시멘트의 종류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 구조물의 부위, 기온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을 해체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자, 일단 수직, 수평 부재의 존치 기간을 준수했는가? 그죠? 예를 들어 10일 동안 존치해야 되는데 8일 만에 탈영해서 안 되죠. 존치 기간 준수했는가 확보합니다. 소요의 강도 확보 이전에 지주 교환 여부. 그죠? 강도가 나고 지주를 교환해야 되죠. 근데 강도가 나기 전에 이렇게 거푸집 해체해서 안 되겠죠. 그죠? 거푸집 해체용 콘크리트 압축 강도 확인 시험 실시 여부. 해체해도 되는지 압축 강도 확인 시험을 했는지 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푸집 해체를 하기 전에 확인은 존치 기간 준수 여부, 강도 확보 이전에 지주의 교환 여부, 콘크리트 압축 강도 확인 시험을 실시했는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푸집 해체 시기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에 압축 강도 시험을 할 경우 거푸집 널 해체 시기입니다. 기초, 보, 기둥이다. 그죠? 빠졌습니다. 기둥이나 벽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직 부위다. 그죠? 이렇게 수직 부위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압축 강도 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해체하면 됩니다. 근데 슬래브나 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 슬라브는 바닥이죠. 바닥의 밑면은요. 이 위에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강도가 나야겠죠. 올라오는 하중을 다 받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직보다는 수평 부재가 더 압축 강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단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또한 최소 강도가 14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기초 보호 기둥 벽의 측면 수직 부재는 5메가파스칼 이상인데요. 슬래브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등의 수평 부재는 단층 구조일 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 또는 14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다층 구조일 때, 그죠?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 돼야 됩니다. 3분의 2보다는 압축 강도 더 크겠죠. 왜냐하면 다층, 여러 층이니까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거나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 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이 경우라도 최소 강도 얼마? 14메가파스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평 부재인 슬래브, 보해 밑면, 아치 내면은 둘 다 14메가파스칼 이상이죠. 단층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다층은 층이 많으니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때, 이때는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며칠 동안 둬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조금 옮기겠습니다. 네. 기초나 보호나 기둥 및 벽의 측면입니다. 온도가 20도씨 이상, 온도가 높을 때는 빨리 굳어지니까 조금 짧게 둬도 되겠죠. 조강은 조기 강도를 발현하니까 빨리 굳어지죠. 제일 짧아요. 2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A종, 플라이애시다, 그죠? A종입니다. 그래서 조강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고로 특급, 포졸란 A종, 플라이애시 A종은 4일. 그 다음에 고로인데요. 특급이 아니라 1급. 포졸란 A종 아니라 B종. 플라이애시도 B종이다, 그죠? 이때는 5일입니다. 조강이고, 특급 A종이고, 1급 B종이다, 그죠? 20도씨 이상일 때는 짧아야 되니까요. 2, 4, 5가 됩니다. 20도씨 이상 10도씨 미만, 기온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하루씩 더 둬야 됩니다. 그죠? 하루가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집니다. 3, 6, 8이 됩니다. 2, 4, 5, 3, 6, 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2, 4, 5, 3, 6, 8 일단 요거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 수정하셔야 된다. 그죠? 앞부분에 역시나 압축 강도 시험 했을 때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바리 품질 검사 너무 많겠죠? 그래서 지금 다 암기할 필요 없이 이거는 기출에 나온다면 그 문제 정도 암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푸집 제거 작업 시에 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도가 날 때까지 일정 기간 존치했다면 이제 제거 해체해야겠습니다. 진동 충격을 주지 않고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순서에 맞게 제거합니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동안에는 상부 작업을 제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주는 기둥이죠. 동바리. 이걸 바꾸어 세울 때는 상부 작업 제한하여 하중을 적게 하며 집중 하중을 받는 부분의 지주는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만 집중 하중이 내려오기 때문에 교체하다가는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제거한 거푸집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묻어있는 콘크리트 제거합니다. 전용한다는 건 재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묻어있는 콘크리트는 모두 제거하고 재사용하게 하고요. 적당한 장소에 정리합니다.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 잔재나 세퍼레이터 등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해서 하는 게 제거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푸집 공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상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